자, 여러분,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거래라는 건 재산의 증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기록은 거래라는 게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기록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거래를 분석해서 양쪽에 기록하는 거를 우리가 분계라고 해요, 분계. 그래서 분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분계라고 되어 있는데 분계를 회계 처리한다, 뭐 또는 전표 처리한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분계, 회계 처리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럼 분계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거래를 이중으로 분석해서 양쪽에 기록하는 거. 이걸 분계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분계를 하는 장부를 분계장이라고 해요. 분계를 하는 장부를 분계장이다.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분계예요. 분계를 잘하면 그 다음에 절차에 맞춰서 장부를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계장은 중요한 주요 장부에 해당이 돼요. 참고로. 자, 예를 들어서 25년 1월 10일 날 거래처에 중개 수수료 30만 원을 거래처에 중개를 해주고 거래처에서 중개 수수료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는 거래에 해당이 되겠죠? 재산의 증가 변화가 생겼으니까. 그럼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데 복식부기로 기록하는 거죠. 그렇게 양쪽이 분석해서 기록하는 걸 분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현금을 받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하는 거죠. 그럼 우리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차변, 이 분계장이라는 양식을 보면 여기는 차변. 그래서 차변에 자, 30만 원이라는 현금 자산이 30만 원 증가된 거 맞죠? 그죠? 자, 그러면 현금 30만 원이 증가된 이유는 이 대변에다가 적어주는 거죠. 자, 중개료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뭔가 어, 거래처에다가 뭔가 중개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받은 거니까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중개료를 받았을 때의 수익을 수수료 수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수료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어라고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이런 거를 분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분계장에다가 분계를 할 때 여기다 날짜를 적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계정 과목이라고 보이시죠? 자, 계정 과목이라는 건 우리가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고 자본도 있고 그리고 수익도 있고 비용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다섯 가지의 성격의 요소들을 우리가 계정이라고 불러요. 계정. 자, 여러분 이거를 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정입니다. 그런데 자산 계정 안에는 여러 가지 자산의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를 샀다. 그럼 컴퓨터. 예를 들어서 책상을 샀다. 책상. 또 의자를 샀다. 의자. 이렇게 자산의 세부적인 항목들을 다 하나하나 기록하게 되면 이 정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것들끼리 명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항목들을 이름을 정해 놨어요. 그거를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정 과목.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 자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항목 이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거니까 이 구체적인 항목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해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장부 기록을 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컴퓨터, 뭐 에어컨,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 항목들을 다 기록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항목들끼리 묶어서 이런 컴퓨터, 에어컨, 책상, 의자 이런 거는 비품이라는 단일의 항목으로 이름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계정 과목은 이렇게 다섯 가지의 계정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계정 과목이 아니라 계정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5가지 계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산 안에 세부적인 항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현금. 현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지폐 동전과 같은 현금. 이것도 자산이죠. 보통 예금. 자, 우리가 돈을 예금하거나 예금했던 거를 자유롭게 또 인출도 할 수 있고, 일반적인 예금을 그냥 보통 예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뒤에 가면 다시 이제 하나씩 배울 건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면 됩니다. 외상매출금은 내가 상품을 팔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거예요. 이것도 내가 받을 돈이니까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산 계정 과목이 되는 겁니다. 대여금은 내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받을 돈. 내가 돈을 빌려주고 받을 돈. 이것도 받을 권리니까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여금도 자산 계정 과목이 되는 거예요. 자, 비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컴퓨터, 에어컨, 책상, 의자 이런 직기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비품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한 거예요, 이름을. 또 차량 운반구, 뭐 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이렇게 각종 차량 운반구를 말하는 거예요. 단어 그대로. 뭐 이런 특허권 등과 같이 자산의 항목들이 또 이런 자산의 계정 과목들이 또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부채는 뭐가 있냐면 외상 매입금.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면 되는데 내가 상품을 외상으로 산 거예요. 그럼 갚아야 될 빚이죠. 이런 거를 외상 매입금이라고 그래요. 차입금은 내가 돈을 빌린 거예요. 은행에서 또는 거래처에서 돈을 빌려서 갚아야 될 부채입니다. 이런 걸 이제 차입금 등등등 이렇게 부채 계정과 부채 계정 안에는 이런 외상 매입금, 차입금과 같은 이런 계정 과목들이 있는 거예요. 자, 자본금 이런 것도 자본 계정 과목이 되는 겁니다. 자본금은 내가 투자받은 종잣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장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자, 우리 이거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상품을 팔아가지고 얻은 수익을 상품 매출 이렇게 또 중개를 해주고 내가 알선료를 받은 거예요. 수수료 수익. 또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이자를 받죠. 이런 건 이자 수익 등등등 이렇게 장사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비용. 자, 상품 매출 원가. 이건 내가 상품을 팔기 위해서 상품을 사와서 상품을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 팔려나간 상품의 원가예요. 알겠죠? 이런 상품 매출 원가. 또 내가 어떤 수수료를 지급한 게 있다 그러면은 수수료 비용. 또 내가 은행에서 돈을 껐으면 또 은행에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 건 이자 비용 등등등 이렇게 장사할 때 들어가는 다양한 비용의 항목들이 많겠죠. 이런 걸 이제 비용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거래가 발생을 하면 그 거래의 판료소에 따라서 어, 이런 계정 과목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차변과 대변에 양쪽이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분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제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연습을 여기서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분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1월 7일 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현금 70만 원을 투자 받았대요. 내가 아는 지인한테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70만 원을 투자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현금을 받은 거죠. 그쵸? 그러면 현금을 받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현금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70만 원 증가해요. 맞죠? 그럼 현금이 들어온 이유는 뭔가요? 투자를 받은 거니까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거래 이중성을 분석해서 양쪽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 이걸 분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금, 자본금 이런 거를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1월 10일 날 업무에 사용할 컴퓨터를 10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100만 원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20만 원입니다. 오탈자가 있네요. 20만 원. 자, 업무에 사용할 컴퓨터를 2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자, 그럼 어떻게 분기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내가 컴퓨터를 구입한 거니까 컴퓨터, 그 다음에 책상, 의자, 에어컨 이런 거를 우리 뭐라고 했죠? 그렇죠. 비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차변에. 그죠? 그럼 비품 자산이 증가한 이유는 내가 돈을 줬으니까. 그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대변에 감소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월 15일 날 은행에서 현금 10만 원을 빌렸대요. 차입한다라는 건 빌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행에서 현금 10만 원을 꿨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그렇죠. 증가한 거예요. 맞죠? 그럼 현금이 들어온 이유는 내가 돈을 빌린 거니까 갚아야 될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자, 이렇게 빌린 돈을 부채인데 이 계정 과목을 뭐라고 하냐면 차입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다라고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거래를 분석해서 양쪽에 기록하는 걸 뭐라고 한다? 분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분계장에다가 거래를 분석해서 분계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래가 발생이 되면 이렇게 분계만 쭉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하면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분계만 그냥 쭉 기록만 한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게 3건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 거래가 많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금이 예를 들어서 현금 자산이 얼마가 증가됐고 얼마가 감소됐는지 이걸 한눈에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차입금이 올해 총 얼마가 증가됐고 얼마가 감소됐다.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분계만 쭉 기록해 놓으면 정리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일목요연하게 계정 과목별로 집계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거를 전기라고 해요. 그 집계하는 거를. 자, 그 집계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를 날짜별로 기록만 하고 아무런 요약 집계를 하지 않는다면 각 계정 과목별로 얼마가 증가됐고 얼마가 감소됐고 잔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우리 알파벳 T자 모양으로 해서 이걸 T계정이라고 합니다. 차변과 대변에 기록된 금액들을 집계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전기다라고 불러요. 이렇게 분계장에 분계된 내용을 이전에서 기록을 한 번 더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자, 같이 한번 저랑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잠깐 지워 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1월 7일 날 1월 7일 날 현금 70만 원이 증가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현금이라는 T자의 장부를 따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현금이 차변에 70만 원이 증가됐으니까 요 현금 이걸 T계정이라고 합니다. 현금 T계정에다가 70만 원을 그대로 여기다 기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에 현금이 70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70을 기입해 주는 거예요. 현금 T계정, 여기가 차변, 여기가 대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날짜 1월 7일 현금 여기 70만 원 이렇게만 기록해 놓으면 현금 자산이 차변에 증가된 건 알겠는데 이게 왜 증가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현금 70만 원 차변에 기록된 요 옆에 있는 계정 있죠. 옆에 이 계정 과목이 뭐죠? 자본금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상대 계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현금 차변에 70만 원에 반대편에 있는 계정, 상대 계정이 자본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현금 차변에 70만 원 여기다 적어주시고 상대 계정 자본금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현금이 1월 7일 날 70만 원 증가됐는데 자본금으로 현금이 차변에 증가됐구나. 이렇게 거래 내용을
이 T 계정을 보고서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지금 여기다 써놨습니다. 상대 계정인 자본금을 기록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또 해볼게요. 자, 여기 대변에는 자본금 70만 원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본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본금 T자로 해서 자본금의 T 계정을 이렇게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자, T 계정을 그려서 여기 대변에 70만 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본금이 대변에 70만 원 대변에 있으니까 요 자본금 대변에다가 70만 원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 앞에 날짜 적고.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만 해놓으면 자본금이 대변에 70만 원이 자본이 증가했다. 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자본금이 왜 증가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현금의 상대 계정이 자본금이듯이 자본금의 반대편에 있는 계정은 현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자본금의 상대 계정인 여기 현금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이 1월 7일 날 70만 원 증가했는데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죠. 이거를 하나의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또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1월 10일 날 차변에 비품이 얼마 있습니까? 20만 원 있죠. 그러면 비품 T자 모양을 비품 T 계정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만들어서 자, 집중. 1월 10일 날 여기 1월 10일 날 여기 비품이 차변에 20만 원 있다라고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했는데 비품이 20만 원 증가된 건 알겠는데 왜 증가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비품의 상대 계정, 그렇죠. 현금을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비품이 20만 원 증가됐는데 현금 주고 샀구나. 이렇게 거래 내역을 또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여러분 해봐요. 대변에 현금 20만 원 분기가 됐죠. 그러면 또 여러분 여기 현금 장부 T 계정에다가 1월 10일 날짜 적고 대변에 20만 원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만 해놓으면 현금이 20만 원 감소됐다라는 건 알지만 왜 현금이 나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 현금, 대변에 요 현금의 반대편에 있는 상대 계정은 뭐겠어요? 그렇죠. 이 비품이죠. 그럼 여기다가 비품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이 20만 원 나갔구나. 비품 구입해서 현금이 나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자, 2월 15일 날 차변에 현금이 10만 원 있죠. 그러면 또 여기 현금 장부에다가 2월 15일 날 10만 원이라고 적어주고 그럼 현금이 10만 원 늘어났다는 건 알지만 이게 현금이 왜 증가되는지 모르잖아요. 요 반대편에 있는 계정 그렇죠. 차입금을 적어주면 현금이 2월 15일 날 10만 원 늘었는데 차입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이해하시겠죠? 자, 대변에 차입금 10만 원. 자, 그럼 차입금 T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자, 여러분 차입금이 대변에 10만 원이 있죠. 그럼 대변에 10만 원을 여기다 날짜 적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입금 대변에 있는 상대 계정은 여기 현금이죠. 여기다 현금 적어주면 차입금 부채가 10만 원 증가했는데 현금이 들어온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들을 T 계정의 형태로 해서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그 해당 위치에 집계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걸 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점은 자, 이거 지울게요.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자, 이렇게 집계를 해놓으면 현금만 따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현금이 70만 원, 10만 원, 80만 원 증가됐구나. 그리고 현금이 20만 원이 줄었구나. 그럼 80만 원 증가됐고 20만 원 줄었으니까 60만 원의 현금이 지금 나한테 남았구나. 이렇게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증감 내역과 잔액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 이중성을 분석해서 양쪽에 기록하는 걸 분계라고 했고 그 분계를 하는 장부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분계를 하는 장부를 분계장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각각의 각각을 원장 계정 이 각각을 T계정 원장이라고 하고요. 이 T계정들을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총계정 원장이다 이렇게 불러요. 총계정 원장. 그래서 우리가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은
주요 장부에 해당이 돼요. 아주 중요한 장부라는 거죠. 중요한 장부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총계정 원장도 만들어서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증감 내역이나 잔액을 또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사람이 기록을 하다 보니까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잘못 옮겨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 우리가 차변과 대변을 똑같이 금액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 똑같은 금액을 차변과 대변에 이렇게 여기 차변 여기 다 더해보세요. 자,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70만 원, 10만 원, 20만 원 하면 100만 원이죠. 또 여기 대변을 다 더해보세요. 이렇게. 대변 20만 원, 10만 원, 70만 원 하면 100만 원이죠. 그럼 이 총계정 원장의 양쪽, 차변과 대변을 다 더해보면 양쪽은 똑같게 돼요. 왜 똑같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분계장에 차변과 대변의 이 금액을 양쪽에 똑같이 기록을 했잖아요. 이 금액을 그대로 차변과 대변에 옮겨 적었으니까 양쪽은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양쪽이 똑같이 잘 기재가 되었는지를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 전에 이게 양쪽의 금액이 잘 적혔는지, 이 오류가 없는지 따져보기 위해서 시산표라는 거를 작성해요. 시산표. 자, 시산표라는 것은 자, 거래를 분기하고 T계정에 전개한 후에 모든 거래가 이중성에 따라 양쪽에 같은 금액이 기재되었는지 자,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모든 계정을 집계해서 양쪽이 같은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산표라고 해요. 시산표. 시산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위에 내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계정을 다 차변과 대변에 있는 숫자들을 집계해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자, 지금 현금 계정이 있죠? 그럼 현금의 차변합계가 70만 원, 10만 원 더하면 얼마인가요? 자, 여기 계정 과목을 적고 요 시산표의 양식은 차변과 대변의 요 합계와 잔액을 이렇게 다 집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양쪽을 집계했을 때 이 양쪽의 금액은 동일해야 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현금 70만 원, 10만 원이니까 현금 차변의 합계는 얼마가 되나요, 여러분? 80만 원. 맞죠? 자, 여기 현금 대변에 20만 원이니까 현금 대변 합계는 얼마가 되죠? 20만 원. 맞죠? 자, 그럼 여러분 현금이라는 거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은 차변의 증가로 기록을 하잖아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니까 차변에 80만 원 현금 자산이 증가했고 20만 원 현금 자산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자산은 차변의 증가를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차변의 금액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금은 지금 60만 원이 남아 있는 거죠. 80만 원 증가했다가 20만 원 현금이 줄었으니까 6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 잔액을 많은 쪽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비품 자산도 한번 보시면 비품 차변합계가 얼마입니까? 여기 20만 원. 비품 차변합계가 20만 원 이렇게 적은 겁니다. 여기 대변합계는 없죠. 아무 숫자가 없으니까 대변합계는 0이에요. 그럼 비품이라는 것도 컴퓨터, 책상 이런 자산이잖아요. 그럼 비품 자산이 차변에 증가된 게 20인데 감소된 건 없어요. 그러면 비품이 지금 내 앞에 있을 거 아닙니까? 자산이 남아 있겠죠? 그러면 이 자산, 비품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니까 차변의 잔액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차입금도 한번 해볼게요. 차입금은 부채입니다. 자,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죠. 그래서 지금 차입금 부채가 대변에 10만 원이 이렇게 찍게 됐어요. 그쵸? 자, 차입금 차변의 금액은 없죠. 차변의 금액 없어요. 그렇죠? 그럼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대변에 증가했고 차변에 감소했어요. 그렇죠? 그럼 부채는 대변에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대변에 지금 갚아야 될 이 부채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부채의 잔액은 요 대변의 잔액, 대변에다가 잔액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자본도 마찬가지인데 자본금 지금 대변에 70만 원이죠. 그래서 자본금 대변에 70만 원입니다. 맞죠? 차변에 자본금 줄어든 거는 없어요.
자, 우리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죠. 그러니까 대변에 지금 잔액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모든 계정을 집계한 이 계정 집계표를 시산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합계와 잔액이 다 나타나 있는 시산표를 합계잔액 시산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집계했을 때 양쪽은 어때야 돼요, 숫자가?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차변에 여기 지금 차변의 합계가 100만 원. 여기 대변의 합계도 얼마죠, 여러분? 100만 원. 양쪽이 동일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양쪽에 똑같은 숫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양쪽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양쪽에 똑같은 숫자를 적었기 때문에 이 잔액도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차변의 잔액이 80, 대변의 잔액이 80. 이 양쪽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산표의 형태는 기업의 모든 계정 과목을 집계한 표다. 그래서 기업의 전체 내역을 또 한눈에 볼 수가 있고, 또 차변과 대변이 만약에 금액이 불일치했다 그러면 우리가 분계를 할 때 양쪽에 똑같이 숫자를 안 적었거나, 또는 분계장에 있는 거를 티계정에다가 옮겨 적을 때 똑같은 숫자를 양쪽에 기입을 하지 않았거나, 그럼 이게 오류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류를 또 검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 이전에 모든 계정을 집계해서 차대변의 숫자를 똑같이 기재했는지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게 이 시산표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차변과 대변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죠. 왜? 분계장에다가도 양쪽에 똑같은 금액을 입력했고 똑같은 금액을 분계했고 그 똑같은 금액을 그대로 차변과 대변에 집계를 했고요. 그거를 그 계정을 다 모아본 거니까 당연히 양쪽은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해요. 차변과 대변은 항상 동일하다. 그럼 차변과 대변이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서 양쪽에 똑같은 금액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자, 거래가 발생하면 장부에다가 분계를 하고 이 분계한 거를 티계정에다가 집계를 해보고, 자, 이게 오류가 없는지 오류 검증을 위해서 시산표, 이 시산표라는 게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런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이전에 오류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표라고 보시면 돼요. 시범적으로 작성하는 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오류가 없는지를 이렇게 작성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사표 작성까지 봤습니다. 자, 이 지금 내용도 우리가 장부 기록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다음 강좌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